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20대에서는 이제 10%대가 이제 고착화돼 있어요. 국민의힘도 5%가 급락했어요. 그 이유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이제 최상방 특검 영향이 큰 거예요, 이건.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20%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건 뭐냐면, 뭐 윤석열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거의 70%에 가깝고, 70대 이상,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층 6, 70대에서 특히 70대 이상의 지지율이 43%밖에 안 돼요. 직전에는 57%였거든요.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57%였다가 43%. 그러니까 이 70대에서 압도적인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있었는데 14%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윤석열의 이제 기반, 그러니까 원래의 기존에 있던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지탱했던 지지층 자체가 붕괴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물가가 가장 큰 거예요. 이 70대 어르신들이나 이럴 때는 나라가 뭔가 시끄럽잖아요. 나라가 뭔가 시끄럽고 물가 문제, 거기에다가 이제 최상병 특검이라는 이슈, 이런 것들이 최상병 특검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뉴스나 언론에서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70대 이상에서 14%가 추락을 하고,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이 여러분들 24%입니다. 이러면요, 사실상 국정 동력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24%.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24%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어요. 현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윤석열이가 아무리 검찰이나 버티기, 검찰을 이용하고 친정 체제로 대통령실을 꾸며도 결국은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이 살 길,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앞에 무릎 꿇고 입당 신청을 해라. 그쵸? 윤석열의 유일한 살 길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민주당 입당 원서를 내라. 그러면 집권 여당이 된다. 유일하게 너가 살 수 있는 것은 민주당 입당이다 라고 하는 농담 섞인 얘기를 했죠. 특별당비 한 100조 정도 내면 되겠죠. 100조. 100조 없으면 김건희가 잠깐 주가 조작하면 돈 금방 불려오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정호성이라는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중에 국정농단 세력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로 들어가면서 이제 논란이 많았죠. 왜 이 사람을 굳이 대통령실에서 불렀냐? 이게 여러분들이 정치권에서는 어떤 화두였냐면, 이거는 진보와 보수 패널 상관없이 이해할 수 없다 했어요. 아니 웬 정호성? 근데 대통령실에서 들리는 후문은 뭐냐? 윤석열이가 정호성에 대한 충성심에 감동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박근혜를 구속 수사를 했던, 그리고 정호성을 직접 구속시켰던 게 윤석열인데, 이게 끝까지 박근혜를 감싸고 그랬던 점이 굉장히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권에서 나오는 소리 중에 굉장히 웃긴 얘기가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대통령실로부터 들어갈 사람이 없답니다. 그게 지배적이에요. 누가 이런 정부에서 윤석열과 같이 대통령실에서 순장조를 하려고 하겠냐? 누가 일하고 싶겠냐? 그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행정관 하나, 어떤 비서관 하나 뽑기도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박근혜를 정호성을 직접 수사하고 구속까지 시켰던 윤석열 입장에서는 끝까지 박근혜를 지키려고 했던 정호성의 충성심에 감동을 해서 불렀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농단 시즌 2예요. 최순실 박근혜보다 최순실보다 더 사악한 김건희 국정농단 시즌 2입니다. 결국은 이제 윤석열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지율 3년차 지지율 중에서는 최저치를 보이고 있고, 진짜 국정 동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볼 정도.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수층에서 이미 윤석열에게 뒤로 돌았거든요. 그 다음에 고령층, 보수층, 고령층, 그 다음에 영남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보수, 고령, 영남. 이거는 누가 봐도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죠. 이 지지의 기반에서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가 훨씬 높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영향이냐, 고 최혜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 거부, 거기에 김건희 특검 거부, 이게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 민생, 물가, 그 다음에 하는 짓 보면 독단, 불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여러분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국정을 전환할 용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어떤 정치적인 능력도 없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하면 사실 윤석열은 빠져나올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 내일 26, 27 우리나라에서 4년 만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려요.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일본의 조시다, 그 다음에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왔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조선 총독부의 일본의 출장소인지 조시다를 만나갖고 한일 관계와 별개다, 라인 사태나 한일 관계와 별개다,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되지 않게 관리하겠다. 뭐야? 아니, 대한민국 국내 기업이 지분을 일본의 정부에서 매각 요구를 받은 사건인데, 이거를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얘기해줘요.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이 분명히 일본 총무성이나 이쪽에서 이사회를 지분 매각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지분 매각은 아닌 걸로 이해한다.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거 경제 안보거든요. 외교 사안이랑 별개래요. 응? 그냥 국민적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언급은 했는데, 조시다 일본 총리 앞에서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내 기업의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데요. 이게 과연 적절했을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건 한국 기업이 절반의 지분을 가진 민간 기업에 대해 지분 관계 검토 지시를 내린 것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일본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를 하는 게 가장 흔한 항의 표시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어떤 외교 사안이 있으면 자국 대통령이 어떤 대사를 조치를 하던가 아니면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를 하는 게 통상적인 정부의 형태인데, 이번에 윤석열은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2달이 넘었는데 아무 입장을 내지 않다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이게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나? 빨리 끌어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거 좀 할게요. 최상병 특검법 얘기 좀 하고, 아니다, 연금개혁, 지금 연금 얘기 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연금 얘기 좀 할게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해병대 고 최혜병 특검 요구를 하기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25일 날 국민의힘이 제시한 44%의 소득 대체율 받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까지 여러분들 아시죠?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제시한 연금 개혁안을 받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단은 그러면서 21대에서 처리를 하자 그랬어요. 21대 처리. 먼저 여러분들에게 모수 개혁이라는 게 있고요. 연금 개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그럼 왜 이 시기에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연금 개혁을 합의 처리하자라고 했냐면요. 이거는요. 국힘당이 본회의의 불참을 통제하기 위해서요. 당연히 이날 전세 사기 특별법 이것도 통과시키려고 여러 가지 법안이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정쟁으로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키려는 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인 연금 개혁의 일부를 합의를 하자라고 하면서 국힘당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는 있고요. 그 다음에 김진표도 국민연금 등에서 모수 개혁을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 통과시키겠다. 이건 아직 정신 못 차렸고요. 지금 구조개혁 빼놓고 일단은 모수개혁이라는 걸 먼저 하자고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그럼 조금 이따가 모수개혁 대 구조개혁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국민의힘 입장은 구조개혁을 빼놓고는 연금개혁을 합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22대로 넘기자는 거예요. 다 오로지 최상병 사건 때문에 자꾸 22대로 넘기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일단은 뭐가 모순이냐면 윤석열이가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3대 개혁에, 국민연금 개혁에, 연금 개혁에 들어가 있던 건데 지가 이해가 안 되죠. 지네가 연금 개혁은 3대 개혁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었는데 연금 개혁을 민주당이 처리를 하자고 하니까 처리를 반대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연금 개혁은 어떤 거냐, 요거를 중요한 거 좀 말씀드려요. 쉽게 할게요. 진짜 여러분들 모수 개혁, 제가 여기 있죠. 연금 개혁에는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있다. 그 모수 개혁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얼마를 내는 거냐, 이게 여러분들 얼마를 내고 보험률을 모수 개혁에는 보험률과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 쓰지 말고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걸 모수 개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용어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여러분들이 만약에 300만 원, 쉽게 설명해 줄게요. 300만 원 월급쟁이들이 현재의 9%를 해요. 9%. 보험료율이 9%예요. 그러면 300만 원 월급쟁이는 자기의 300만 원에서 연금 9%를 떼면 3구 27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27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근데 대체율을 만약에 연금 대체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얼마 받을 거냐? 그럼 50%를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월 150을 받는 거예요. 쉽죠? 응? 월 27만 원씩 만 60세까지 내고 매월 지금 현재는 연금이 62세부터 나오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65세부터 연금이 이제 지급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15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연금이 쌓이던 게 고갈돼 63세부터인가요? 63세부터 이제 받는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덜 내고 더 받으니까 현재 어때요? 9% 27만 원 내고 만약에 30살부터 이제 직장을 다닌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정년퇴직 요즘 적어도 25년 또는 30년 정도 일하잖아요. 그러면 27만 원씩 30년간 내면 얼마예요? 27만 원씩 30년 내면 얼마예요? 누가 계산 좀 해봐. 37에 21 1수고 1호 236 8억 1000이에요? 8억 1000이에요? 얼마예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면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제가 연금 가격의 거짓말이가 아니고 그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다가 그러니까 월 27만 원 내는 사람들이 27만 원 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뭐 150만 원씩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얼마를 받냐 50%라고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보니까 2051년도에 연금이 사실 고갈된다는, 이 연금 고갈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은 적립식이에요. 적립식. 돈이 더 많이 거쳐갖고 연금으로 적립한 돈들이 많은데 점점점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연금으로 걷어지는 돈보다 나가는 돈들이 더 많으니까 그동안 적립했던 돈들이 2051년이면 소진된다는 거예요. 소진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정부의 세금에서 매년 연금에 들어갈 돈들을 책정을 하면 돼요, 사실. 그렇죠? 정부 세금 중에서 매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은 연금 예산이라는 건 편성하지 않잖아요. 이미 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적립 쌓여 있는 돈이 2051년도면 적립금이 다 사용되고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 세금으로 매년 연금을 대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야가 이제 그 고갈되는 51년 기점을 좀 늦추자는 겁니다. 그 늦추거나 아니면 이제 개선을 하자는 게 모수개혁이에요. 구조개혁은 어떤 거냐면 현재 기초연금이 따로 있고 돈 낸 뭐 국민연금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공무원연금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개에 해당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생 교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면 공무원연금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나이에 따라서 기초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연금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통폐합을 할 것이냐, 통폐합을 해서 연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그 분모가 큰 거나 큰 연금으로 줄 것이냐, 요 구조적인 개혁을 하자는 게 현재의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라는 게 있어요. 모수개혁은 그냥 힘들지 않아요. 근데 구조개혁을 할 때 좀 진통이 예상돼요. 그건 서로의 입장차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합의를 했냐면 현행 9%에 뜯어가는, 그러니까 그 직장인 기준으로 현행 소득 대비 9%에서 13%로 인상을 하자.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월급쟁이면 27만 원을 내다가 앞으로 이제 연금 개혁이 합의되면 39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민주당은 45%를 하자. 받는 돈.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300만 원짜리 월급쟁이였으면 45%를 수령하게끔 해주자. 그 자격 조건이 되면 그럼 3, 42, 5, 35, 135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이게 소득 대체율이에요. 민주당은 45, 국힘당은 43이었던 거예요. 민주당은 45, 국힘당은 43.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 44%로 니네가 얘기한 거 받아주겠다. 중간치를. 그게 현재 모수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개혁은 22대에서 하더라도 연금개혁이 제가 두 개의 갈래라고 얘기했죠. 첫째, 모수개혁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거부터 합의를 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부터 21대에서 이번에 처리를 하자. 이게 처리되면 사실상 국민연금 어떤 그 연금 개혁에 대해서 반은 통과시켰으니까 나머지 구조적인 개혁은 22대에서 하자. 이게 민주당의 현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개혁이 어려운 게 딴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 우리 기초연금은 연금을 안 낸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국가로부터 받잖아요.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을 다 일괄적으로 포함해서 전체 연금 체계를 바꾸자. 이게 구조개혁이라서 이거는 해당되는 사람들과 좀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지금 이게 바로 모수개혁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현재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왜 그러면 연금 개혁을 왜 하려 그러냐?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일단 개선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뭐 만 70세로 하던가 아니면 만 65세부터 이후로
66세부터 바뀌는,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몇 년만 늦춰도 어마어마한 돈들이 여러분들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세대 간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모수개혁에는 보험료율, 예를 들어서 내가 월 100만 원 벌어요. 100만 원, 만약에 월 100만 원,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 벌면 9%면 9만 원 뜯기는 거고 13%는 13만 원 뜯기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낼 거냐가 보험료율,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얼마를, 내 소득에 비해서 얼마를 받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나는 평생 연금 가입 시기에 13만 원을 그러니까 현재 13%로 올라가면 13%를 내고 받을 때는 44%, 남는 장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연금 개시 연령, 이게 모수 조정이라고 해요. 요 세 개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연금 구조 개혁, 이 두 가지인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왜 이거를 지금 해야 되냐?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꼭 해야 되는 게, 우리야 혜택을 받아요. 우리는 무조건 연금을 뭐 9%에서 좀 더 뜯어간다고 13%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익이에요. 근데 이 젊은이들, 특히 지금 현재의 돈이 쌓여있는 게 2051년까지는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2051년. 그러면 90년대생까지는 그렇게 큰, 90년대생들까지는 뭐 그렇게 뭐 자기가 낸 돈에 비해서 적게 받고 이런 건 없어요. 그 9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사실상 낸 만큼 못 받고, 그래서 뭐 세대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국민연금 이 개혁이 좀 필요하냐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서, 인구가 너무 고령화가 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출산율이에요. 출산율이 엄청 떨어지다 보니까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젊은 애들이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다 보니까 노동 인구, 과거에는 뭐 만약에 우리 100만 명이 노동을 해갖고 왜 노동 인구가 늘어나면 돈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적은데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젊은 세대에게 짊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연금 못 내겠다 이렇게 해서 저의 방안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되냐면요. 현재의 기금이 2054년, 뭐 51년 이 정도에 뭐 고갈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갈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보험료를 35%를 걷어야 돼요. 그럼 누가 내겠냐고. 아무도 안 내지. 안 그래요? 현재 이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험료 내는 사람들 중에 35%를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럼 300만 원 버는 사람이 105만 원을 보험료를 이거 절대 안 되거든. 그러니까 13%로 이제 제한을 했는데, 근데 인구 구조와 합산 출계를 고려하면 이게 이제 미래 세대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세대별로 연금 보장성을 달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1995년 이후의 출생자 또는 2000년 이후의 출생자들이 얘네들이 낸 돈은 얘네들 걸로 모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불만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기존에 있던 세대를 먹여 살린다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잖아. 응? 근데 니들이 납부한 연금은 나중에 너희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지, 너희들이 납부한 돈 갖고 기존에 있던 기성세대에 연금을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00년대생들에게는 너희들이 납부한 돈은 너희들이 나중에 가는 걸로 적립하고 있다. 90년대생들에게는 너희들이 납부한 돈 중에서 80%는 적립하고 있고 20%는 국가에 기존에 있던 세대에게 쓰고 있다. 80년대생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제가 보면, 그러면 세대 간에 불만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의 2000년대생 이후에 태어난 자들, 우리 그 국민들은 나중에 자기네들이 연금을 낸 만큼 자기네들이 수령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었으니까 자기네들이 낸 돈에 논 돈을 딴 데로 세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연금 개혁이나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 가지 개혁을 할 때는요, 세대별로 차등을 두면 돼요.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군인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나머지 이제 2051년 이후에 뭐 젊은 세대의 연금은 따로 적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의 뭐 30대의 연금,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연도에 비해서 이제 비중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특히 2000년대 이후는 따로 적립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90년대생들까지는 현재의 2054년에 고갈된다고 얘기하는 건 고갈이 아니에요. 적립했던 데 돈이 다 소진되는 거거든요. 적립됐던 돈이 소진되면 그 이후에 그 나중에 우리의 지금의 2000년생들의 어떤 연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따로 보관하느라니까. 그때 이제 재정을 투입해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걸 갖고 지금 현재 60년대생들, 우리 사회가 어느새 60년대생들이 이제 60대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연금의 혜택을 많이 받는 세대가, 오랫동안 받는 세대가 이제 앞으로는 60년대생들이 돼요. 그 60년대생들은 기대 수익이 2.2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평균 30년을 뭐 25년을 연금을 붓고 내가 은퇴하고 나서 뭐 25년을 더 산다 라고 하면 낸 돈이 만약에 1억이면 받는 돈은 2억 2천이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을 2.2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대 수익을 좀 낮춰주면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 기성세대들은 낸 돈에 비해서 더 많이 받잖아요, 기대 수익이. 근데 이제 60년대생들은 현재 기대 수익이 2.2예요. 2.2배. 그러면 70년대생, 우리 같은 70년대생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을 1.5로 낮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안 하죠. 내가 낸 거보다 많이 받으니까. 점점점 이렇게 낮추면서 이제 2000년생들은 본인이 낸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기대 수익을 1.2 또는 1을 유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낸 돈보다 못 받는다는 소리는 절대 안 듣죠. 그래서 이제 그 연금이라는 거는 물가 연동 대비로 연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낸 돈보다는 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 연금 개혁에 대해서 여기저기 말이 많은데 지금 민주당은 소득 대체율 얼마를 받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45%를 주장했었고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했었는데 그 중간선인 44%를 받겠다. 그래,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그 1% 갖고 지금 이 연금 개혁을 늦출 수가 없으니까 받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구조조정 문제, 구조개혁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통폐합할 것이냐, 기초연금 플러스 공무원연금 플러스 국민연금을 통폐합해서 뭐 이거는 또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들도 있을 거고, 공무원을 하면서도 또 공무원 연금을 납부한 사람들 여러 가지 종류가 좀 있을 때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에 준하는 그 돈만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어떤 뭐 공무원연금 여러 가지 연금을 같이 동시에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플러스 5%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체율을 바꾸면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먼저 국민의힘이 그 내는 돈 받는 돈, 그러니까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거 갖고 우리 사회가 좀 뜨겁게 논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거의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21대에서 이거라도 처리하자라고 했는데 이 새끼들이 갑자기 발을 뺍니다. 발을 빼요. 이것도 굉장히 정략적 판단이죠. 최상병 특검 또 그거에 또 지네가 이용당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는 돈, 받는 돈, 내는 돈을 보험료율이라고 하는 거고 받는 돈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에 지금 퍼센테이지를 조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언제부터 수령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고 그러면 65세 이후에도 수령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1년만 늦춰도 엄청난 돈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보고 협의하는 게 연금개혁의 골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한 것도 있고 그런데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어디에서 그 연금개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논쟁을 하거나 할 때 그렇게 뭐 모른다 뭐 이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앞두고 이제 전운이 감돌고 있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28일 날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죠.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 열릴 때 이 연금개혁도 처리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 그리고 민주당이 먼저 연금개혁 하자고 이제 던졌으니까 공은 윤석열과 대통령실로 넘어가고 국민의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연금개혁도 안 하는 국힘당이 되는 것이고 일 안 하는 국힘당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무적 판단도 좋고 최상병 특검의 표결을 위해서라도 국힘당의 동참을 호소하는 그런 것도 두 가지의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최상병 특검 재의결 표결이 이제 이틀 다가왔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계속 이제 4명째 반란이 일어났어요. 최재형. 지금 현재 엊그저께까지 해서 김웅, 안철수, 유유동에 이어서 최재형 현재 4표가 반란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샤이 반대표들, 그러니까 자기는 반대를 던질 거다, 안 던질 거다, 이게 무기명 투표거든요. 말을 안 하고 얼마나 지금 이제 반란표가 나올 것이냐,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용어부터도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반란표죠. 이 반란표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고요. 왜 그러냐면 반란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정당한 거에 이 사람들이 배신자가 되는 거거든요. 반란표가 아니라 양심표라고 해주자고요. 그쵸? 양심표. 이거는 양심적으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언론의 먹잇감 같이 반란표 하면 원래 기존에 있던 거에 자기가 어긋나게 하는 거잖아요. 국힘당의 양심표라는 워딩을 좀 써줘야 돼요.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진보와 보수의 문제고 이게 무슨 정쟁의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던 정말 군인의 억울한 죽음인데, 이거를 누가 이 죽음의 외압을 사용해서 진실을 가리려고 했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면 우리가 자꾸 언론에서 쓰는 반란표 이런 말 쓸 필요 없이, 그거는 국민의 그 힘에서도 양심표가 몇 표인지, 우리가 양심표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워딩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무슨 반란입니까? 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워딩도 우리가 좀 바꾸자라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되게 웃기죠.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이게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돼도 21대 국회에서도 고 최혜병 사건이 부결되더라도 22대에 넘어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국힘당 22대 당선자들도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넘어오면 또 우리가 또 총대 매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서 지금 공개 창성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 그러면 다음 정치 행보를 할 때.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국힘당에서 제가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58명이 공천을 못 받았거나 컷오프 된 사람들이에요. 58명은 22대 국회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국힘당 안에서 지금 공기관 자리나 어떤 여러 가지 90개의 어떤 기관장 자리를 주려고 지금 뭐 물밑으로 접촉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은 공기관 해봐야 뭐 1년 2년 할 바에 자기의 그 다음 정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평생 따라다닌다고요. 21대 국회에서 끝까지 국민의힘 출신의 어떤 의원들은 고 최혜병 사건을 반대를 했었다라는 거니까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이야 내가 22대에 떨어졌지만 다음 자기 정치, 어차피 윤석열은 지는 애잖아요. 지는 술독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이번에 몰래 반대표를 던질 바에는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내었고 다음 자기 정치 스텝에
어떤 좀 좋은 영향이 올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아마 나올 사람들은 꽤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과연 샤이 찬성이 몇 명이나 될 것이냐. 이거는 뭐 통과되거나 안 통과되거나 저는 22대에서는 무조건 통과될 수밖에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이 여러분들 22대까지 가면요 국민의힘은 지지율 망합니다. 망해. 그쵸? 이게 빨리,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특검으로 되든지 뭐든지 빨리 이게 정리가 돼야지 본인들이 편한데, 이 최상병 사건 21대에서 자기네들이 5월 28일 날 통과 안 시킨다고 이 고 최혜병 사건의 최혜병의 죽음이 없어집니까? 안 그래요? 최혜병이 죽음이 없어지냐고요. 결국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60% 이상의 국민들이 최혜병 사건은 진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22대에서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거부하고 또 거부한다. 윤석열이가 또 거부한다. 윤석열은 거의 거부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힘당이 결국은 어차피 통과될 거 통과시키자는 얘기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국힘당 후보들도 이 최혜병 사건에 자기는 찬성표를 던졌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노리는 새끼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만약에 국힘당 의원이면 야씨 나 어차피 22대 떨어졌는데 이거 나중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나 윤석열 정부에서 최혜병 사건 나 찬성표 던졌던 사람이다. 양심 있는 정치인이다 라고 얼마든지 자기가 소신 투표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투표이기 때문에 양심 선언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나올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최혜병 사건의 성일종 대통령 충분히 경로할 수 있다. 얘 바보입니까 얘? 아니 경로할 수 있죠. 경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경로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대통령이 경로하는 바람에 그냥 박대령 사건 수사해갖고 경찰에 입첩시킬 수 있던 사건이 대통령 경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다시 국방부에서 회수해가고 대통령실이 움직여갖고 이 사건을 덮은 거 아닙니까? 누가 화내는 걸 갖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바보야? 대통령이 화내서 결국은 대통령실이 움직여갖고 이 사건에 결정적인 실책이 있는 임성근 제1사단장을 피의자에서 뺀 거 아니야? 응? 이 바보들아. 윤석열이 그냥 화냈다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그러면 사단장을 하겠냐, 그 말 한마디에 피의자가 돼야 되는 임성근이 빠지고 나머지 사건을 대통령실에 압력을 가해서 다시 경찰에 있던 사건을 회수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이 사건의 외압 의혹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바보들아. 응? 대통령이 경로한 게 죄냐? 이번엔 죄죠. 응. 윤석열이가 한동훈에게 화내는 건 죄가 아니죠. 경로를 하던 뭐 격분을 하던. 안 그래요? 이 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 니네끼리 화를 내던 뭐 지랄을 하던 건 죄가 아니죠. 김건희한테 명품백을 왜 받아갖고 소리치지도 못하죠. 니네끼리 경로를 하던 뭐 하든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이거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군이 해병대원이 죽었고 그 죽음을 덮기 위해서 화를 내서 대통령실에서 움직였고 그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은폐를 했고 그게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경로한 게 죄냐? 자백한 거예요. 자백. 여태까지 경로한 적 없다 그랬잖아. 이 바보입니다. 성일종 이거. 안 그래요? 여태까지 대통령실의 개입을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성일종이가 혼자 경로한 게 죄냐? 자백을 했어요. 이거는 왜 이런 짓거리를 했냐면 수사 외압 의혹을 물타기 한 거예요. 자폭이에요. 자폭. 대통령이 화도 못 내냐 이렇게 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을 물타기 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의 핵심을 모르는 건지 바보입니다. 경로한 게 죄냐? 바보예요. 바보. 진짜 충분히 경로할 수 있다. 경로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근데
그 경로를 하는 바람에 사건을 덮으려고 했지.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실마리가 이제 풀리고 있어요. VIP 경로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자기는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걸 숨기고 싶었는데,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말이 막 나오니까 김기현 사령관이 이상한 거죠. 아 씨발, 내가 나 혼자 이거 끝까지 비밀을 지키려고 했나? 딴 새끼들은 다 경로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만 끝까지. 이 김기현 사령관도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선 부인하고 대통령 개입설을 부인하다가 여태까지 공수처 조사나 여러가지 조사에서 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김기현 사령관은 아마 위증 처벌 받을 겁니다. 유일하게 대통령과 어떤 이 최혜병 사건의 외압 의혹에 그 대통령의 경로설에 대해서 선을 긋고 대통령실의 개입을 듣거나 본 적이 없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했거든요. 결국은 여기저기서 대통령 외압 사실이 나오니까 김기현이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은 전부 위증이에요. 위증. 얘는 오로지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던 나름. 그래서 김기현이도 위증 처벌을 받을. 왜 그러면 여기저기서 전부 물증까지 드러나고 녹취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은 모해 위증을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이게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아니 특검을 찬성하면 당을 떠나라는 건 뭡니까? 응? 이거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놈들이에요. 국민의힘에서 특검 찬성하면 당 떠나라. 이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에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주둥이로만 그런 거지, 국민 여론은 무시하고 용산만 바라보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22대 국회에서 왜 그렇게 참패를 당했는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잖아요. 떨어진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윤석열의 독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여러가지 특검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거부권만 행사하고 전혀 불통, 소통, 경제도 못하고 이러는 게 모든 종합적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지금 22대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은 앞으로 대통령과는 좀 선을 긋더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되는데, 특검 찬성하면 당 떠나라, 이거는 현재의 국힘당의 어떤 그 지금 비대위가 7명 중에 5명이 친윤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을 바라본다고 한 건 거짓말이죠. 늘 얘네들은 그 거짓말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용산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도 용산에 뭔가 빼먹을 게 있는지 몰라도 아직도 특검은 전 국민적인 찬성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산 떠나라, 그러니까 용산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 정당이 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양문석 의원이 우상호 의원을 비난을 하면서 뭐 구태정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상호 의원의 발언이 욕은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우상호의 말이 분명히 당원들이 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양문석이 우상호 의원한테 구태하다, 무식하다,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에 현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욕먹어도 이런 식의 과정으로 양문석이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자기 정당의 의원을 이렇게 저격하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우상호는 얼마든지 당원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데, 양문석이가 오히려 무식하면 용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욕하는 방식은 좀 지나쳐 보여요. 저는 이게 오히려 좀 지나쳐 보여요. 저는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우상호 비판을 하고 있고, 우상호는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도 했고, 우리가 비판을 당원과 지지자들이 비판하는 게 맞는 거지, 양문석이가 그래도 선배 정치인한테 욕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욕하는 건 22대가 시작하기 전에 민주당에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심해요. 이렇게 욕을 당연히 우상호도 당원 주권주의에 있어서 반대하는 건 욕을 먹어도 되지만 좀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당연히 당원권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국회의장 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상호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호를 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양문석이가 대놓고 막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뽕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구태정치 마시간 우상호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유튜브들이나 쓸 법한 제목 같아요. 그래도 현직 당선자가 구태정치 마시간 우상호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을 저는 이거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상호가 욕을 먹더라도 양문석 따위한테 욕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양문석이는 저는 용서 못해요. 그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든 뭐하든 노무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편법 대출이 아니라 사기 대출 벌인 거는 저는 잘했다 이거를 감싸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실패한 불량품 그리고 지 딸 이름으로 11억 원의 개인 사업자 대출 이거 대출 사기 맞거든요. 저는 이런 인간이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면서 서초구 아파트 살라고 새마을금고에 사기 대출 받은 이런 인간들이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구독자 떨어지는 건 알지만 양문석이 따위가 그냥 입 다물고 저는 정의로운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적을 해도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얼마 지지하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을 불량품 쓰레기 난 이런 인간한테 나는 잘했다 얘기하고 해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런 인간 용서할 수 없어요. 딴 건 몰라도 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매국노라고 하고 이런 인간들은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응원하세요. 저는 이런 인간 응원 안 합니다. 아니 뭐 도와주고 안 도와줬다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인간 응원해주고 싶은 말 1도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따위로 한 인간들 1도 저는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런 쓰레기 같은 새끼가 22대 국회에서 문재인 발의하는 거는 저는 양문석 쓰레기로 봐요. 저런 인간이 이재명 발의하면서 국회에 들어간 거 저는 인정 안 합니다. 이러면 또 구독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할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양문석 따위가 기나 잘하라고 하십시오. 우상호는 얼마든지 까고 얼마든지 우리가 죽여놓을 수 있으니까 지나 잘하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원구성 합의 원래는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국회가 개원하면 한 달 정도 걸렸었어요. 원구성 합의가 국회가 개원하면 한 달 정도 걸렸는데 민주당은 6월 7일까지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법사위는 절대 내주지 않겠다. 그 다음에 국힘당은 운영위는 절대 내주지 않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냐? 과방위예요. 과방위. 이제 행안위와 과방위 이거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행안위 과방위를 지난 국회에서는 1년씩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진짜 행안위랑 과방위를 1년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봐도 이 과방위가 언론 개혁을 막아야 되거든요. 아예 언론 언론 탄압을 막아야 되고 방통위나 방심위를 지금 제대로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웬만하면 이제 4개를 다 기본적으로 갖고 오고 저는 절대 행안위나 과방위를 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사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법사위, 운영위,
운영위는 김건희를 잡아야 되니까. 그쵸? 법사위 운영위 거기에다가 행안위 가방위. 요거 봐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가 이제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법사위, 운영위, 행안위, 가방위 이 4개를 절대 사수로 하면 22대 국회가 보이는 거예요. 다 보입니다. 그 당원들 마음 이용해 갖고 그렇게 비겁한 정치하는 인간들은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 제가 왜 양문석이를 비판했는지는 나중에 알 것입니다. 양문석 말고도 여러분들 응원해야 될 사람들 많아요. 이번에 22대 조용히 정치하는 사람들 많아요. 유튜브 좀 출연한다 그래갖고 유튜브 대세 사람들 이용해갖고 당원들 이용해갖고 저 양문석이 저거 사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대출 사기는. 저거 걸렸을 때 또 지를 위해서 시위해달라고. 안 봐도 뻔합니다. 저거. 노무현 대통령 불량품 매국노 이런 발언한 새끼들을 나는 절대 민주당 사람으로 저는 인정 못합니다. 내가 욕먹고 말지 저는 인정 못해. 그 다음에 하여튼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유권자들은 국회의원들이 협치를 한다든가 타협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싫어하죠. 그쵸? 우린 되게 싫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뭐 의원들이 협상을 한다든가 타협을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 이미 대한민국의 특히 야당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국회의원 대의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우리 방에서 고민정 화이팅을 외쳐? 어디서 우리 방송에서 고민정 화이팅을 외쳐? 고민정도요 이번에 운 좋아서 당선된 거지 시대의 흐름도 못 읽고 개소리하면요 다음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시대의 흐름도 못 읽고 헛소리나 삑삑해대면 고민정도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 22대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니네끼리 타협 같은 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국민들 목소리를 듣고 그래야지 대의제가 사실상 국민들이 우상호는 이미 아웃됐잖아. 제가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우상호는 이미 22대 출마도 안 하고 정치권에서 은퇴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 민주당에 지금 도움도 안 되는 뭐 우상호가 뭐 지금 뭐 당대표를 합니까? 비대위원장을 합니까? 그따위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는 양문석이 주제 넘는 행위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얼마든지 우상호는 지지자들이 이미 다 손절을 했고 지지자들도 비판을 할 만큼 하고 우상호가 무슨 국회를 나옵니까? 쓸데없는 짓거리다. 예. 오히려 그게 내부 총질일 수 있다. 지지자들 자극해갖고 우상호 욕해달라는 것밖에 더 돼요. 우상호가 어떤 짓거리 하는데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예? 저 시원하다는 사람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거 다들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그러면 가장 난처한 건 이재명 당대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내가 양문석을 비판하냐면 비판은 좋아. 비판은 좋은데 이건 비난 수준이야. 뭐냐면 운동권을 요구를 하는 거야. 제가 열받은 게 그거예요. 운동권을 욕한 거. 이 운동권 욕한 건 누구냐면 국민의힘 프레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운동권 비판하던 게 한동훈 입에서 나왔던 운동권 청산, 조중동에서 얘기했던 운동권 청산, 이거를 양문석이라는 애가 우상호를 비판할 때 이거 운동권을 빗대어서 욕을 하니까 내가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586 타령하는 거는 한동훈이나 국민의힘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비판을 하더라도 이제 그만 당원에게 돌려주지. 얼마든지 좋게 방법을 할 수 있어. 좋은 방법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너무 건방지게 비판을 하니까 내가 야, 저 비판은 한동훈이가 쓰던 비판 방식을 어떻게 자기 당 구태정치민 마시간 우상호 586 이런 얘기를 쓰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아무도 못할걸? 이재명 팔이 하는 유튜버들은 이 얘기 절대 못하지. 나는 이재명 이렇게 자꾸 이런 이재명 친명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이따위로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면요, 이재명 당대표가 점점 곤란해지는 거예요. 진짜네. 이재명을 위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안 돼요. 제가 뭐 우상호를 감쌌다 또 어디 가서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우상호 욕먹을 짓이죠. 당원들 권한 강화하자는데 엉뚱한 소리 하니까 당연히 이미 당원들이 욕하고 있잖아요. 근데 586 그 다음에 무식한 운동권 이런 얘기는 국민의힘 프레임이에요.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나중에 다 안 되는 거예요. 좀 같은 당 선배, 같은 당 의원들을 할 때는, 그리고 이걸 굳이 언론에다 대고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안 그래요? 지가 진짜 하고 싶으면 민주당 안에서 의원들 게시판에서 얘기를 하든가. 그래서 제가 좀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들. 비판을 하더라도 좀 우아하게 하든가. 좀 너무 듣기 싫게, 내가 듣기 싫을 정도로 하니까 그게 싫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마시간 씨, 우상호 이렇게 586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머지 씨 정치권, 운동권은 뭐가 되냐? 에휴.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네, 현재 국민의힘 한동훈이가 대놓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떤 대놓고 반란이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머리가 굉장히 좋죠. 한동훈이가 굉장히 영악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이는 여러분들 어느새 국민의힘에서 어떤 전당대회 룰을 하든 간에, 뭐 여론조사 50, 당원 50을 하든 당원 100%를 하든 한동훈이가 나오면 돼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나오면 돼요. 근데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소름 끼칠 거예요. 어떤 소름이 끼치냐? 여기저기서 이제 윤석열은 분명히 한동훈이가 나오는 거를 절대 바라지 않아요. 저는 한동훈이가 왜 소름 끼치는 머리를 쓰고 있냐면요, 예전부터 한동훈이는 검찰에서부터 기획통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는 오히려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선제 공격했다고 생각해요. 선제 공격. 왜 그러냐? 한동훈이의 발언을 보다 보면요, 작년 12월 26일 날 비대위원장 시절에 지가 비대위원장 수락을 하고 이제 윤석열과 사이가 괜찮은 것 같이 보이죠. 1월 19일 날 가장 결정적으로 빗나가기 시작한 게 김건희의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용산과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한동훈이가 영입한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윤석열에게 충성심이 강한 놈이면 김경률이를 끝까지 옆에 뒀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한동훈이는 김경률을 이용해서 용산을 공격을 했어요. 자세히 보면 지금 흘러가는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딱 들어보면 한동훈이는 자기는 할 수 없지만 국힘당 비대위원 김경률이가 얘기하는 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요, 한동훈이가 여태까지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자기는 당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조중동을 이용해서, 언론을 이용해서 윤석열에게 반격을 가했어요. 이게 뭐냐? 한동훈이가 마리 앙뚜아네트 김경률의 말이 나오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용산에서 경로를 했다라고 하면서 비서실장을 보내서 한동훈이를 그만두라고 했다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한동훈 그만두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동훈이 여러분들 기자회견 봤어요? 자기 사퇴하라고 한 거 사실이다. 저는 그때 되게 이상했거든요. 설사 한동훈이를 비선을 통해서 대통령실을 통해서 한동훈이를 윤석열이가 그만두라 사퇴하라고 얘기했다라고 해도 둘 사이가 원만하다고 하면 절대 그거는 한동훈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정상적인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면 한동훈이를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한동훈이가 그걸 언론에다가 사퇴 압박을 받았지만 나는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상하냐면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검사 출신이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동훈이가 얼마나 영악한 놈이냐면 한동훈이는 20년간 검사 생활을 했어요. 그 검사 생활을 할 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때로는 탄압을 받고 때로는 승승장구를 하는 검사였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문재인 정부 때는 탄압을 받고 그 전 정부에서는 뭐 승승장구한 그런 이력이 있는 검사예요. 한동훈이를 제일 잘하는 게 누구죠?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구죠? 한동훈이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한동훈이는 어떻게 윗선의 압력을 버티면서 대기업 수사를 했는지 윤석열은 한동훈이의 수법을 다 알아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저 새끼 또 검사 시절에 했던 수법 쓰는구나 라고 하면서 피의자에게 일부러 걸려들도록 미끼를 던진 다음에 윤석열에게 탄압받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거를 언론 플레이로 해요. 그러면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을 해요. 그렇죠? 그거를 누가 알아챘냐? 이걸 유일하게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하는 저 짓거리는 대기업 수사할 때 정부가 압력을 가할 때 우리는 깨갱을 하는 척하다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대반전을 일으키는 거, 저런 잔머리는 한동훈이가 여태까지 했던 수법이라는 걸 알아채리는 사람은 유일하게 그게 누구냐? 바로 윤석열이에요. 그래서 그 수법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윤석열이 저 새끼가 지금 나를 상대로 그 수법을 쓰는 거죠. 그쵸? 저거 검사 시절에 우리가 썼던 짓거리를 내가 대통령이 돼서도 나한테 쓴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능적으로 윤석열이는 캐치를 한 거죠. 응? 결국은 한동훈이는 총선에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윤석열에게 도발이 필요했고, 종편과 보수신문을 동원해서 여론전을 통해서 한동훈이가 자꾸 윤석열과 각을 세워라 라고 하는 주문을 자꾸 넣게끔 하고, 그거를 누가 봐도 한동훈이를 제일 잘하는 윤석열이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그래서 사퇴 요구를 했다라는 것을 언론에다 뿌리면서 사퇴 요구를 한 거 맞습니다. 근데 저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는 그 한동훈이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대통령실에 비난이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직접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것을 밝히잖아요. 응? 얘는 진짜 응? 그러고 나서 한동훈이가 비례 공천은 전혀 투명한 공천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철규와 또 한 번 부딪히잖아요. 응? 이거 보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 한동훈 대세론을 끌고 온 거예요. 한동훈이는 여태까지 윤석열에게 탄압받는 이미지, 그리고 종편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유리한 전당대회에 판을 깔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누가 제일 잘한다? 윤석열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사이는 풀리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의 탈당 요구를 어디서 하는 줄 아십니까? 응? 윤석열의 탈당 요구를 한동훈 측에서 해요. 한동훈 팬카페가 7만 명이 넘었대요. 한동훈 팬카페에서 주로 나오는 말이 윤석열 탈당이라는 거죠.
그건 뭐죠? 지금 종편을 연일 총선 백서는 윤석열을 위한 백서다라고 하면서 계속 총선 백서를 까고 한동훈 띄우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조중동은 계속 홍준표를 비난을 하고 한동훈은 잘못 없다, 윤석열의 잘못이었다, 한동훈 책임론은 없다. 여러분들 기사를 보면 TV조선이 5월 10일 날 당권 주자들 계속 견제 속 지지율 오른 한동훈 총선 백서 6월 중순 공개한다. 채널A 한동훈 출마 전당대회 흥행면에서 좋아. 거론되는 후보 다 나왔으면. 그 다음에 TV조선 5월 14일 여당 총선 백서 특위서 불붙은 한동훈 책임론. 조종은 궁금증 풀어야. 채널A 여당 내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해야 공개의 목소리. 5월 15일 채널A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 시 당선 가능성은. 채널A 5월 17일 총선 백서 논란 친한 장동혁 안타깝다. 5월 18일 조정훈 사퇴 분출 한동훈 출마 확산. 거의 채널A TV조선 집중 사격을 해줘요. 그러면서 홍준표를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홍준표가 종편 괜히 만들었다, 그 소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런 분위기를 몰아야만 한동훈이가 출마해도 윤석열이 못 치는 거죠. 지금 한동훈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윤석열이가 아직도 맘만 먹으면 자기를 칠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5구 기자회견 참사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한동훈이랑 얼마든지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지가 전화해갖고 형님 뭐 지난 뭐 서운한 거 잊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날 문제잖아. 근데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식사 제안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 윤석열도 한동훈의 패를 알고 있는 거고 한동훈이도 윤석열의 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중동은 윤석열보다는 한동훈이를 미래의 권력에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싸움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대세는 한동훈이에요. 지금 한동훈이 앞에 줄 서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그래갖고 뜬금없이 도서관 가갖고 책 읽는 모습하고 SNS를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서 뭘 보냐, 과연 윤석열이가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를 놔둘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항복을 하면 한동훈이를 만나서 너 나가라, 너 나가서 잘해봐라, 이렇게 이거는 윤석열이의 항복이지만 윤석열이가 절대 그런 놈이 아니에요. 윤석열이는 절대 한동훈이의 출마를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 인사도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알아본 검찰이 얼마나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번에 윤석열의 핵심 중에 날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용곤이에요. 고용곤 4차장이에요. 이 서울중앙지검 고용곤 4차장은 진짜 박영수 특검에서부터 윤석열이랑 한솥밥을 먹고 호흡을 맞췄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고용곤이가 어떤 나쁜 짓거리 했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 시절에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님을 소환조차 하지 않고 기소했던 놈, 그거 기억나요?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기소부터 했던 사건이 정경심 교수님 사건이에요. 정말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라고 조국 수사를 담당했던 자가 바로 고용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얼마 전에
부산 고검장으로 자천된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 2부장으로 있던 놈입니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처음에 중앙지검장 할 때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 특수 2부장으로 있었던 놈이에요. 그러면 송경호는 어떤 수사를 했었냐? 이명박 비리 수사를 해서 구속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2019년 8월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마자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승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영부인 수사를 앞두고 갑자기 부산 공구검장으로 날아갔죠. 제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지 식구 같던 놈이잖아. 지 수족 같은 애들을 왜 날렸나 했더니 윤석열이 말 속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윤석열이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해줘. 문재인 정부에서 서로를 탈탈 털고 먼지털이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을까. 옛날 대선 후보 과정에서부터 얘기했죠. 응?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미 내 가족과 나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고 지나칠 정도로 수사를 받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한 얘기일까요? 아니죠. 지가 믿었던 고영곤 그 다음 송경호한테 한 얘기예요. 나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했더니 결국은 송경호와 고영곤한테 한 얘기입니다. 니들 왜 사건 종결을 시키지 않냐. 그쵸?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던 사건을 왜 니들 중요한 자리에 앉혀놨더니 이 새끼들아 왜 그거 사건 종결시키지 않아? 왜 질질 끌어? 그래갖고 다 숙청한 거예요. 왜 김건희 왜 사건 종결시키지 않아갖고 질질 끌어갖고 특검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이지랄한 거예요. 그랬더니 검사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윤석열의 인식은요.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면 기소 또는 종결이잖아. 여태까지 특수부가 수사를 시작할 때 이 사람이 특수부 수사는 여러분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야 이 새끼들아 특수부가 언제 이 새끼야 수사하다가 죄가 나오면 이 새끼들아 기소를 하고 없으면 불기소를 하냐? 특수부는 시작할 때 이미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기획을 하면 끝까지 기소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특수부가 수사를 나선다는 것은 반드시 기소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특수부가 나서서 면죄부를 주고 싶으면 수사하는 척 하다가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기소 유지를 그지같이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인식이에요. 뭐냐? 특수부 검사 중에 대부분이 수사가 곧 종결이다. 이게 특수부에서 나오는 얘기래요. 수사가 곧 종결이다. 니네 왜 수사 시작했는데 종결하지 않냐 이거죠. 그쵸?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가 이 쌍놈의 새끼들아 니들 그렇게 가르쳤어? 이게 되는 거죠. 수사를 했으면 새끼들아 종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날린 거죠. 오빠 저 새끼들이 나 수사한데 어떤 새끼가 진짜 이거 여러분들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검사 내에서도 검찰 내에서도 이젠 윤석열이가 여태까지 자기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 거의 충성했던 검사들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돈대요. 응? 진짜 오래된 전우 버리고 백여시한테 홀려갖고 진짜 죽을 고비 넘겼다. 어떻게 보면 쿠데타 세력이었잖아. 검찰 쿠데타 실패했으면 얘네들은 다 죽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검찰 쿠데타를 성공해서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 백여시에 홀려갖고 같이 목숨 걸고 싸웠던 전우를 버린다는 거죠. 검사들 입장에서는 존나 열받죠. 그쵸? 여러분들이 검사라고 생각해봐요. 윤석열이랑 같이 조국 치고 이명박 치고
박근혜 쳐갖고 조국 치고 문재인 치고 이명박 치고 박근혜 치고 전 정부 다 쳐갖고 공정과 상식 윤석열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정권을 잡았는데 백년시 수사 종결 안 했다고 우리를 날려? 이렇게 된 겁니다. 그쵸? 현재 일은 형국이에요.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 향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5구 기자회견 참사할 때 2년 동안 뭐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우리는 국민들에게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검찰에게 하는 얘기였다. 그러면서 저는 아직도 만약에 한동훈이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다 그러면요, 대통령실과 전면전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지금 계속 제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보면 한동훈이가 전당대회 출마하는 순간 결국은 윤석열 탈당 요구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동훈 전대 출마는 사실상 검찰과 윤석열과의 전면전이에요. 하얀 모자의 양문석 지적 오랜만에 나가 또라이 같은 게 헛소리하고, 너 같은 게 날 지켜볼 필요도 없어. 네가 뭔데 나를 지켜쳐. 별 도라이가 들어와갖고.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동훈의 전대 출마는 윤석열과의 전면전 선포예요. 그리고 윤석열도 검찰과 한동훈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윤석열이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고 그런 힘이 있다 그러면 한동훈은 출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왜? 한동훈이가 전당대회에 나와갖고 당대표가 되는 순간 한동훈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잖아. 한동훈은 당원의 지지를 받고 이제 당대표가 공식적인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당무 개입을 할 수 없어요. 윤석열은 대놓고 당무 개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동훈이는 이제 서서히 청와대와 선을 그으면, 용화대와 선을 그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4% 나오는 대통령을 한동훈이가 보호하겠습니까? 응? 생각해보세요. 24% 나오는 한동훈이를 보호하겠냐고요. 24% 나오는 윤석열이를 한동훈이가 보호하겠냐고요. 지 살 길 찾죠. 왜? 아무도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그놈이고 걔네들은 공범이거든요. 왜 그러면 당대표가 딱 되는 순간 윤석열이 한동훈을 치면 한동훈이는 윤석열을 칠 수가 있어요. 지금 밖에서는 혼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한동훈이가 당대표 출마하는 순간 윤석열을 들이받는다는 뜻입니다. 왜? 지가 살아야 되고 국힘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럼 이어지는 게 곧바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면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는 건 일도 아니지. 만약에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됐어. 윤석열 지지율 24%야. 최상병 특검 통과돼. 그럼 나머지 이제 김건희 특검이야. 그러면 윤석열은 한동훈이한테 무릎 꿇어야 돼요. 동훈아, 네가 좀 서운하더라도 네 형수를 봐서라도 이번 특검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잣가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윤석열이가 한동훈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7월 전당대회에 지금 계속 여러분들 조중동이 지원 사격을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출마하라고. 이건 뭐냐? 조중동은 윤석열을 버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셔도 조중동은 윤석열 버린 지 꽤 오래됐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얼마 전에 조중동 무슨 창립 기념 뭐 이상한 데 가갖고 대통령실에서 대거 참석했어요.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어떤 행사에 대통령 윤석열도 가고 대거 참석을 해요. 그 막 사람들이
이 검찰도 아유 진짜 뭐라고 해. 아유 내가 안 알던 성렬이 형 맞냐? 아유 백녀시 앞에 홀려갖고 응? 아유 진짜 이건 여러분들 오히려 검찰이 윤석열에게 배신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윤석열은 검찰의 형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니네 왜 사건 종결시키지 않았냐고 하면서 징계로 날렸지만 아 내가 알던 성렬이 형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응? 지금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에 당대표 출마해갖고 되잖아요. 윤석열 탈당 요구를 직접 할까요? 절대 안 하죠. 한동훈이가 어떤 놈인데요. 한동훈이는 지 손에 피 묻히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친한계 의원들, 자연스럽게 친한계 지지자들, 지금 국민의힘은 대다수가 윤석열 탈당하라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 지지자들, 국힘당에 있는 지지자들은 지금 벌써부터 윤석열 탈당하라고 난리가 났죠. 지금 그러면 한동훈이는 굳이 윤석열 탈당하라는 말을 지 입으로 할 필요 없죠. 지 친한 측근들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가라고 하는 거죠. 아마 개싸움 벌어질 겁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권력은 진짜 아들 자기 자식한테도 안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자기를 배신한 성렬이 형 이유는 백녀시 때문이다. 윤석열 왜 종결시키지 않았냐. 검사들 사안이 명확한데 어떻게 종결시킵니까? 윤석열 니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정의로웠냐. 검사들 형이 정의로운 척 먼저 했지 우리가 먼저 했습니까? 윤석열 이 새끼들이 어디서 말대꾸야. 저희는 말도 못합니까? 윤석열 니들 내 검사 후배 맞아? 검사들 성렬이 형 우리 선배 맞아? 이런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런 싸움이에요. 아 진짜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얘네들이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형 아무리 열받아도 어떻게 이창수를 서울중앙지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겁니다. 안 열받겠어요? 같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정권을 잡게끔 해줬더니 그 쿠데타 주역들 중에서 중앙지검장이 가야 되는데 갑자기 싸움도 안 하고 쿠데타에서 목숨 걸고 싸우지도 않았던 저기 지방에 있던 애를 갑자기 중앙지검장을 시킨 거야. 얼마나 열받아. 누가 검사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배신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검사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배신했죠. 형 어떻게 중앙지검장을 목숨 걸고 싸운 우리를 안 주고 딴 애들을 줍니까? 야 이 새끼들아 니네가 먼저 네 형수 사건을 왜 뭉개? 형수가 밤마다 나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내 등짝 볼래? 다 긁혔어 이 쌍놈의 새끼들아. 내가 눈을 못 마주쳐 형수랑. 요즘 무서워 죽겠어 내가. 그리고 어떤 새끼가 우리 장모님 1년 동안 감옥에 있는 거야? 이거지. 말은 안 해도 장모 감옥 간 거 졸라 열받지. 사위가 체면이 안 쓰잖아. 장모 감옥 가, 지 와이프 감옥 가게 생겼으니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한동훈이가 전당대회 출마할 정도면요 윤석열은 끝난 거예요. 한동훈이가 전당대회 출마 못하면 아직도 윤석열은 검찰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딴 거는 안 보고 한동훈이가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냐 안 나오냐가 사실상 윤석열로서는 이미 민주진영이나 국민들로부터는 이미 대두덕이 됐지만 이제 국힘당 안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7월이면 윤석열의 운명이 정해집니다. 7월이면 윤석열의 운명이 정해지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최상병 특검 통과하고 김건희 특검 통과하고 사실상 그러면 윤석열은 끝났죠. 국힘당이나 민주당이 이제 밖에서 탄핵과 개헌을 논의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한동훈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권 주자잖아. 그래서 홍준표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홍준표가 왜 마음이 급하냐? 한동훈이가 전당대회 나와서 당대표 잡는 순간 이게 갑자기 탄핵으로 갈지 1년 임기 단축의 개헌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한동훈이가 전당대회에 나와갖고 당대표가 되는 순간 이 당은 한동훈 당이 돼버리면 또다시 대권 후보 경쟁을 할 때 지난 대선 경선 때 같이 윤석열에게 졌던 것 같이 홍준표가 한동훈을 이길 수가 없죠. 이해가 가시죠? 지금 분위기에서 홍준표 대 한동훈 전당대회 하면 홍준표가 원사이드하게 이기죠.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윤석열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 내가 홍준표가 봐도 윤석열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 한동훈이는 당을 장악을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나가다가는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돼버리면 또 대통령 경선에서는 한동훈이를 이길 수 없지. 그래서 지금 홍준표의 스텝이 빨라지고 막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한동훈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도 마음이 급하니까 국정농단 세력 정호성이를 막 청와대 비서관으로 막 부르고 행정관으로 부르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곧이어서 최상병 특검 통과하고 막 진실이 밝혀지고 김건희 특검 통과하고 진실이 여기저기 밝혀지는 순간 이제 광장은 윤석열 탄핵의 목소리와, 윤석열 탄핵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윤석열 탄핵이 사실상 국민들 100만 명 이상 모이고 막 목소리가 커졌을 때, 아 이제는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개헌안을 꺼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탄핵이 완전 기정사실화 됐을 때 민주당이 윤석열에게 너 탄핵당할래? 1년 미리 내려오고 개헌할래? 그때 던지는 거예요. 탄핵과 개헌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먼저 탄핵을 외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너 1년 먼저 내려오고 4년 중임제 개헌 받아들이면 탄핵은 추진하지 않겠다.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빨리 1년 먼저 끌어내려. 왜? 그게 그거거든. 탄핵해봐야 뭐 탄핵안 발의하고 해봐야 내년이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윤석열 2년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그거를 노리는 거죠. 100만 명 어디서 모여요? 뭐 누군가 어디서 뭐 광화문이든 뭐건 용산이건 어디서 모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상하잖아. 홍준표는 왜 이렇게 저렇게 무리수를 더 가면서 한동훈이를 매일 저격할까?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는 순간 또 자기는 다음 대통령 경선에서 한동훈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왜 그러면 홍준표 같은 경우에 현재 대구시장이라는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 수는 없거든요. 현재 그런 겁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